호텔 욕조에 머리가 없는 시신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오후 3시경 일본 삿포로 스스키노의 한 호텔 직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진 미스터리한 사건. 호텔 내부 CCTV, 외부도로 CCTV 모두를 확인해봤지만 범인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 객실로 들어간 사람은 2명, 나온 사람은 하나.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들고 가던 캐리어 내엔 시신 일부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인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모든 것은 미스터리한 인물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집중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컬트 스토리, 일본 머리 없는 시신의 두 얼굴 편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오후, 일본 스스키노의 호텔 직원은 한 객실에 몇 시간째 연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호텔의 특성상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체크인을 하는 투숙객이 적기에 토요일 늦은 시간 체크인을 한 202호 손님을 배려했죠. 하지만 오후 3시까지 어떠한 응답도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2호 객실을 향하게 됩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복도. 문 앞에서 양해를 구한 뒤 조심스럽게 마스터키를 넣어 객실 문을 열 순간 그 누구도 객실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침대 커버 또한 아예 건들지 않은 듯 객실 정비를 할 당시 모습과 동일했죠. 이미 퇴실을 한 건가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화장실 쪽을 쳐다본 순간 욕실 안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라 상태. 그런데 머리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죠. 우선 202호 객실 내에서 알 수 있는 증거 첫 번째, 시신의 상태입니다. 저항한 흔적 및 방어운조차 없었던 점으로 미뤄보아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한 공격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몸 이곳저곳 날카로운 흉기로 인해 여러 곳 찔린 흔적이 있었고 직접적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였죠. 그리고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한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객실에 범인이 남긴 증거 두 번째, 범인의 목적성입니다. 현장에선 범행 도구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호텔 객실 특성상 비치한 물품엔 날카로운 흉기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범인은 미리 흉기와 훼손한 사체를 옮길 도구를 가지고 왔기에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것 이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옷, 지갑, 핸드폰, 피해자의 차키 그 모든 걸 가지고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객실을 나와 호텔 자체에서 증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혼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들어온 걸까요? 그 증거는 바로 CCTV 기록입니다. 그 흔적은 전날인 7월 1일 토요일 밤 10시 50분경 202호 투숙객이 체크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투숙한 것으로 보였죠. 키는 약 160cm 전후, 작은 몸집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CCTV상 무조건 여성이다라고 단정하긴 어려웠죠. 그런데 약 3시간이 지난 새벽 2시경 객실을 나서기 전 프론트에 한 여성의 목소리로 혼자 먼저 나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이 캐리어를 끌고 사라져버렸죠. 헌데 체크인할 때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와 달리 나갈 때 CCTV 속 복장은 검은색 긴 책무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호텔 출구 방향으로 나와 오른쪽 코너 방향으로 향하던 이 미스터리한 인물은 돌연 다시 방향을 돌려 호텔 앞을 지나쳐 CCTV가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호텔 현장에 남긴 증거들을 들어보시면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키가 160 전후로 보이는데 왜 남성인지 여성인지 특정이 안 되는 걸까라는 점이죠. 최초 체크인 당시 CCTV 모습을 보게 된 경찰은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의아해했습니다. 영상 속 모습에서 피해자와 범인 둘 다 여성 복장처럼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이들이 202호로 들어간 것까진 사실이지만 객실 내 전라 상태의 시신은 분명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장을 한 것이라면 범인 또한 남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죠.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사체 처리에 대한 부분도 미스터리합니다. 흉기도 캐리어도 갈아입을 옷까지 모두 준비한 계획적 살인. 피해자의 모든 소지품을 없애고 훼손까지 했다라는 점은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럼 지문이 있을 손을 그대로 두고 갔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범죄의 경험치가 좀 낮거나 혹은 자신이 준비한 캐리어에 시신을 담을 생각이었는데 그 공간이 여의치 않아 훼손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지체된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죠. 결국 머리를 제외한 시신을 둔 채 모든 걸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텔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는 더 이상 없었죠. 미궁에 빠진 수사. 결국 일본 경찰은 홋카이도 경찰청 약 20명을 동원해 차량과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는 방법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합니다. 결국 7월 3일 지문과 신체에 남은 수술 흔적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지요. 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약 30km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62세 남성 A씨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된 이상 면식 관계로 보이는 이 범인의 꼬리를 금방 잡을 수 있다 생각했죠. A씨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와 성인이 된 2명의 자식이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는 크게 교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A씨는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의 발자취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이었던 7월 1일 토요일, A씨는 가족에게 어딜 간다 라고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 삿포로로 자신의 흰색 승용차를 끌고 이동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오후 4시경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서 열린 한 파티였습니다. 그 이름은 디스코 2023. 건물 5층에 자리한 D모드 삿포로라는 이벤트장으로 주 연령대는 40에서 60대가 참가하며 컨셉은 드래그 퀸.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남성이 여성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 파티를 즐기는 것이죠.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고 여성처럼 옷을 입은 채 현장에 도착한 A씨. 그럼 혹시 그곳에서 A씨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당일 파티장에서 A씨를 만난 사람들의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오는 사람이다. 이미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날 함께 찍은 사진들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숏 헤어에 하얀색 가디건 옷을 입고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복장으로 입장했던 A씨는 파티를 즐길 의상까지 종이백에 미리 준비해왔지요. 그리고 내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나사라고 쓰여진 은색의 옷은 마치 우주복 같았고 화려한 네온이 달린 가방도 메고 있었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댄스 플로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파티가 끝난 밤 10시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혼자 왔고 혼자 나갔다. 밤 10시예요.
그럼 A씨의 다음 흔적은 언제였을까? 그 흔적은 35분 후 근처에서 영업을 이미 종료한 한 클럽 앞에서 캐리어를 끄는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호텔로 둘은 향하게 되죠. 여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클럽 파티. 그곳의 마감 시간인 10시까지 파티를 즐긴 후 누군가를 만났다. 이건 면식 관계로 약속이 되어 있음을 추론케 함과 동시에 만난 사람이 남성이 아닌 여성일 확률을 더 높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A씨는 주말마다 이 거리를 왔고 파티를 즐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도 자주 오다 보니 그들 사이에선 토모짱이라고 불렸던 A씨. 헌데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40대 정도로 생각했다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이가 60대라는 걸 들었을 때 매우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이었죠. 키는 약 170 정도, 화장을 매우 잘했으며 옷도 잘 입어서 정말 여자처럼 보인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변은 늘 자신은 여장만 좋아하는 거지 실제로는 여성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 합니다. 올해 봄쯤엔 A씨가 여자친구다 라고 하며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20, 30대 정도로 보이며 눈, 코, 입이 매우 뚜렷한 혼혈 같은 미인상이었고 클럽에서 만났다라고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그 여자친구가 범인인 걸까? 범인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일본 삿포로 중앙청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 13일이 지난 7월 24일 드디어 범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범인은 삿포로에 거주하는 29세 여성 타무라 루나였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병원 정신과 의사이자 병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59세 타무라 오사무. 바로 루나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모녀가 공범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살인, 사체 손괴, 훼손할 사체를 보관한 사체 영득죄,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이들을 구속합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는 모습. 그럼 CCTV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씨가 디스코 파티를 참가한 이후 루나를 만나 함께 호텔에 들어섰고 3시간 후였던 약 새벽 2시경 루나는 옷을 갈아입고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온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GPS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호텔에서 출발할 때 A씨의 핸드폰을 꺼버렸죠.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위치를 혼동해 방향을 바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친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할 딸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차량으로 픽업까지 한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전 자택 근처에 있는 한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과 톱을 함께 구입을 했죠. 그럼 이 모든 사건을 모녀가 함께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훼손한 시신은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 확인 결과 A씨의 머리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더 들지요. 집 안엔 모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나의 어머니도 있죠.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한데 일본 경찰은 25일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60세 어머니도 범행 일부에 관여한 혐의로 검거합니다. 바로 사체 훼손, 사체 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일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직 남는 최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대체 왜? 라는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죠. 사람들은 많은 추측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남녀 사이의 트러블 문제가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A씨가
루나를 만날 때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사실이 들켜 결국 분노가 폭발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혹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헤어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좀 난감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60대 남성과 29세 여성, 물론 만날 수는 있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주변 사람들은 40대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젊어 보일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죠. 만약 남녀 사이의 트러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정신과 의사이자 주변 평판이 매우 좋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이 사건에 끼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이미 사고를 치고 나서 그 이후에 뒷수습을 함께 해줬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범행 도구도 미리 함께 샀고 범행을 미리 계획해 동선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 딸을 호텔까지 보냈고, 살인을 저지른 딸이 캐리어를 갖고 오자 그걸 가지고 함께 집으로 이동했다는 것, 무언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금전적 목적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이런 추론을 한 이유는 소지품 모든 것을 훔쳤다. 신분증, 지갑, 돈, 핸드폰. 아마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 절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수십 년간 운영해온 의사였고 집도 대저택이었죠. 돈 자체가 궁핍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집은 잘 사지만 루나 자체가 돈이 필요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앞선 일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끼는 것이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면 되는데 딸이 돈이 없어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했더니 이걸 도와줬다라는 부모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추측은 무언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스터리한 범행 동기. 과연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우선 타무라 루나의 성향부터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학교 또한 마찬가지, 고등학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키코모리로 지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질병이 심각한 게 있었는데 이 질병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학교를 빠지고 결석하는 일이 잦았다라는 것이죠. 아팠던 딸, 결국 부모님은 딸을 매우 아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였던 아버지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놓고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걸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딸의 이름을 따 루나넷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을 정도였죠. 그렇게 딸을 아꼈던 아버지. 그런데 어째서 공범이 된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분명 딸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해서 아버지까지 함께 계획적으로 A씨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내용을 확인하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루나 할아버지에 대한 취재 결과였죠. 실제로 루나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에 대해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피를 보는 걸 두려워해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런 일을 일부러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요. 과장으로서 정말 진지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자는 싫다라고 가족에게 말해왔던 루나, 결벽증이 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A씨의 지인이 한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할 만한 인상이다. 여자를 매우 좋아했다. 댄스 이벤트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했고 키스나 촬영을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라인을 교환하면 데이트를 하자라고 빈번하게 졸라서 곤욕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할아버지의 진술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약 몇 년 전 고민하는 내용을 하나 들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그리고 며느리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강제적인 성문제 때문이었죠. 당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묻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질책하며 경찰에게 신고를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헌데 이들 둘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다시 연락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루나와 루나 아버지의 분노를 촉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었죠. 물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말만 들어보게 되면 피해자와 그리고 범인 루나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였고, 알게 된 계기조차도 일단 루나는 처음 여성인 줄 알고 만났다가 방심을 푼 사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난 뒤 아버지가 좋게 대화로 풀어가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묻어놨을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참았지만 결국 A씨가 다시 연락을 하고 유인하기 시작하자 호텔로 역으로 유인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죠. 물론 이조차도 정확하다라고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며 현재 일본 안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키코모리이자 결벽증이 있는 여성이 갑자기 호텔 내에서 한 남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사체에 훼손을 한 사건, 그리고 그것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공범으로 결합된 사건. 정말 이 사건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본 현지에서는 A씨에 대한 이름이나 뭐 대략적인 사진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됐어요. 모자이크 없이. 근데 제가 지금 A씨라고 한 이유는 어느 편을 지금 드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전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범행 동기의 가능성 중에 가장 마지막 내용이 루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신상이야 일본에는 다 알려져 있지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모자이크와 그리고 이름을 A씨라고 일단 돌린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가능성 중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건 자체가 겉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매우 끔찍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렀지? 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만약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살인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사실 좀 이게 맞다면 안타까워요. 공권력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범인의 입장, 어쨌든 살인은 나쁜 거니까. 그리고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좀 정신적으로 병도 좀 있고 히키코모리로 살고 뭐 그런 케이스인 딸을 누군가가 방심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충격에 빠질 것 같아요. 뭐 저도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대처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살인자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딸을 흉기를 쥐어주고 함께 연구를 하고 들어가서 사체를 훼손까지 시킨 거니까 그렇게 정당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범행 동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피해자라고 불리는 A씨 또한 마찬가지죠. 사실 해외 사건이어서 조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재판을 보게 되면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형량의 그 동기를 참작해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맞다면, 그리고 그 증거들이 확인이 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참작은 해주겠죠. 분명 뭐 죄는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목을 두 얼굴로 잡은 이유가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로는 그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니까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여장이 좋아서 그런 걸 하고 파티를 즐긴다라는 문제에 대한 건 그럴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 뒤에 한 행동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뭐 여자친구다라고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대목에 그게 루나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저도 더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사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최초에는 기사가 그냥 머리 없는 시신이 호텔 객실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되게 이제 충격적인 내용으로 알려져서 그 내막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많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컨텐츠로 촬영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매번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도움은 받지만 가끔씩은 좀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감 없이 댓글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확인해보지만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들도 제가 공지로 띄워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